홍다 통통. 남산골 샌님. 오늘 아침에도 허생은 서안 앞에 앉아 글을 읽고 있었다. 초라해 보이기는 해도 단정히 옷을 갖춰 입은 허생은 마음을 모아 글을 읽어나갔다. 그러는 동안 그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나왔다. 어제 아침에 먹은 멀건 죽 한 그릇이 그가 먹은 전부였기 때문이다. 꼬박 새끼를 굶고도 아무런 내색 없이 낭낭한 목소리로 글만 읽고 있는 허생의 모습은 차라리 신기하기까지 했다. 여보. 방 한쪽에서 헌 누더기 옷을 깁던 고씨 부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허생을 불렀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누렇게 뜬 고씨 부인의 얼굴에는 배고파서 못 견디겠어요 라는 말이 씌어 있었다. 허생은 부인을 힐끗 쳐다보더니 글 읽기를 계속했다. 고씨 부인은 잠시 남편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헌 누더기 옷을 깁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씨 부인은 배고픔을 견디기가 힘든지 자주 일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숨 한 번 쉬고 허생 한 번 쳐다보고 또 한숨 한 번 쉬고 그러기를 몇 번 고씨 부인은 용기를 내어 남편을 다시 한 번 불렀다. 여보. 그러나 허생은 여전히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다시 남편을 부르는 고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여보. 화를 꾹 참는 듯 남편을 부르는 고씨 부인의 목소리는 바르르 떨리기까지 했다. 그래도 허생은 대꾸를 하지 않았다. 고씨 부인은 바느질하던 옷을 한쪽으로 거칠게 내팽개치더니 조금 더 남편 곁으로 다가 앉았다. 그제야 허생은 고개를 들어 부인을 빤히 쳐다보았다. 왜 그러시오, 부인? 당신은 배도 안 고프세요? 새끼를 굶었는데 어찌 배가 안 고프겠소? 배가 그렇게 고픈데도 공부가 되나요? 당신은 글 읽는 재미에 푹 빠져 배가 고픈 줄도 모르시겠지만 저는 현기증이 나서 곧 쓰러질 것만 같아요. 고씨 부인은 정말 곧 쓰러지기라도 할 듯 힘든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참 딱한 일이구려. 하지만 어쩌겠소. 당장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허생은 무심하게 다시 책 속에 머리를 묻었다. 그럼 우두커니 앉아서 굶어 죽기를 바라야 옳은 거예요? 모기 소리만 하던 부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우렁차졌다. 살짝만 건드려도 터져버릴 것처럼 고씨 부인의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허생은 그런 부인의 투정에도 익숙해졌는지 달래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 옛말에 삿입에 거미줄 안 친다 했는데 설마 하니 굶어 죽기야 하겠소. 굶어 죽으면 죽는 거지 설마는 무슨. 평소에는 허생의 말이라면 하늘처럼 받들어 섬기던 고씨 부인이 오늘은 웬일인지 꽈배기 꼬듯 배배 꼬아가며 말대꾸를 했다.
하지만 그런다고 덩달아 화를 낼 허생이 아니었다. 자물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소. 참아 보구려. 고씨 부인은 조금도 흔들림 없는 허생의 태도를 보고는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했다. 가족을 거느린 남자의 입에서 저렇게 무책임한 말이 나와도 되는 것인지 고씨 부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다 못해 허탈해지기까지 한 고씨 부인과는 달리 허생은 침착하게 다시 글 공부를 시작했다. 고씨 부인은 물끄러미 남편이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무잡잡한 얼굴, 겨우 제자리나 잡아 앉았나 싶은 눈, 코, 입, 가뜩이나 못생긴 데다가 노랑 수염까지 나서 아무리 자기 남편이라지만 잘난 구석을 찾기는 힘들었다. 앉은 키도 조그마하고 선다 해도 오척, 150cm가량이 될까 말까한 작은 체구는 어디로 보나 궁색한 기운이 흘렀다. 그런데도 허생은 왠지 위험 있어 보였다. 아마도 그것은 그의 눈빛 때문인 듯 싶었다. 그의 눈은 세상의 모든 진리를 품은 듯 맑고 투명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저럴까? 부인은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괜스레 한 번 더 남편에게 넋두리를 해보았다. 제가 당신에게 시집 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바느질이며 빨래품을 팔아 시중을 들어드렸으면 됐지. 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돼요? 그래도 허생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제는 일거리도 없어요. 하루 한 끼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잖아요. 벌써 나흘째 버선 짝 꿰매달라는 사람도 없다고요. 허생은 고개를 더 숙여 책만 들여다 볼 뿐 고씨 부인의 말에는 여전히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고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어리기 시작했다. 뭘 더 바라고 참아요? 뭘 바라서 굶느냐고요? 굶어 죽기를 기다리면서 참을까요? 아내의 짜증스러운 목소리에 드디어 허생이 고개를 들어 한마디 했다. 글쎄, 안 참으면 어쩔 거요? 허생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고씨 부인의 얼굴에 잠시 생기가 돌더니 눈동자 속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부인은 허생 곁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말을 건넸다. 과거를 보셔야죠, 과거를. 하지만 허생은 고씨 부인의 얼굴에 잠시 떠오른 그 희망의 빛을 외면하고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펑펑 쏟을 것 같던 고씨 부인의 얼굴에 짙은 어둠이 드리워졌다. 그것을 눈치챈 허생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말했다. 내 실력으로야. 게다가 난 본디 운이 좋은 편이 아니오. 글재주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고씨 부인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누군들 처음부터 잘나서 장원급제 하나요? 다 당신만도 못한 사람들이 벼슬 하고 이름 나고 그럽디다. 부인의 목소리는 꼭 투정하는 어린아이 같았다. 그것을 듣고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짓던 허생은 곧
무관심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글쎄, 나 같은 사람이야. 핑계대지 마세요. 누가 당신 속을 모르는 줄 아세요? 부인은 섭섭한 듯이 말을 잘랐다. 허생은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밤낮 없이 열심히 글을 읽어왔다. 아침에 일어나 부모님께 문 안 드리기가 무섭게 곧장 서안 앞에 앉기 시작해서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책 읽기에 전념해온 것이다. 그 10여 년 동안 고씨 부인은 남의 집 빨래며 바느질을 대신해주며 생계를 꾸려왔다. 힘겨운 나날이었지만 고씨 부인에게는 큰 꿈이 있었다.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니 언젠가 남편은 장원급제를 하리라. 먼 훗날 나도 남부럽지 않은 재상가의 정승 부인이 되리라. 하지만 허생은 그런 아내의 꿈은 아랑곳하지 않고 글만 읽어댈 뿐 단 한 번도 과거를 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어릴 적 부모님 슬하에서 공부를 시작해 벌써 몇십 년째 글을 읽으면서도 과거를 볼 생각은 조금도 없이 글 공부만 하는 무능력한 가장. 그가 바로 허생이었다. 물론 예부터 선비가 공부에 열중하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어둡고 집안 살림에도 무관심하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허생은 정도가 조금 지나친 편이었다. 또 글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가문이 좋고 뒷줄이 든든한 사람들이 힘을 이용하여 손쉽게 장원급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문이 뛰어나지 못하면 세도가의 빌부터 아부를 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허생은 워낙 강직하고 성품이 고든 선비라 그 당시 세도 있다는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다. 내놓을 만한 뛰어난 가문의 자식도 아닌데다가 뒷줄도 없는 허생이 장원급제하기란 처음부터 틀린 일이었을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뒷줄이 없어도 글이 좋고 사람이 잘나면 버젓이 장원급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허생도 오랜 기간 글 공부를 했으니 마음만 있으면 두어 번은 과거를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도 기회를 엿보지 아니하고 20여 년 동안 오로지 글 공부만 하고 있는 허생. 그는 천하에 둘도 없는 미련퉁이거나 반대로 남이 따르지 못할 만큼 큰 뜻을 품은 사람. 둘 중 하나가 분명했다. 다시 바느질거리에 매달린 고씨 부인의 입은 한자나 나와 있는데 허생은 그런 고씨 부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열심히 책에 머리를 묻고 있을 뿐이었다. 고씨 부인은 오늘은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지 바짝바짝 남편의 서한 머리로 다가앉으며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제가 당신 집안으로 출가해 온 지가 벌써 16해입니다. 그동안 저를 이만큼 고생시켰으면 됐지.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고만 계시는 거예요? 저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참아보자 스스로 다짐을 하지만 이건 뭐 그래도 한때라도 즐겁게 살아봐야죠.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요? 바가지 긁는 소리가 요란해서라도 한마디 할 법도 한데 허생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여보. 고씨 부인은 한 번 더 남편을 불러보았다. 하지만 허생은 고씨 부인의 불평을 못 들은 채 하며 묵묵히
벽만 바라다 보고 앉아 있었다. 고씨 부인은 답답하다는 듯 자신의 가슴을 세게 쳤다. 과거를 보아야 벼슬을 하죠. 그게 싫으시면 다 그만두고 집안 살림이라도 돌보시든지요. 이도 저도 아니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하다못해 부인, 나는 아직 글 읽는 것도 익숙하지가 못하다오. 그래서 일꾼 노름도 못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일이야 평소에 배워두지 못했으니 어찌하겠소. 정 안 되면 장사라도. 장사를 한데도 미천이 없으니 어찌하겠소. 시큰둥한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 고씨 부인은 더욱 화가 치솟는지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안 해본 일이라도 남들은 잘만 하던데요. 미천 없이 맨 주먹으로 시작해서라도 잘도 하더란 말입니다. 꿀꺽. 고씨 부인은 치밀어 오르는 화 때문에 목이 타는지 침을 삼켰다. 당신은 밤낮 없이 글을 읽더니 어찌하겠소 라는 말만 배웠어요?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럼 도둑질은 어떻게 써요? 허생은 여전히 벽만 바라보며 말했다. 그것도 다 재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소? 어쩌면 저렇게 태평할까? 고씨 부인은 혼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 그러면 어쩌자는 말씀이에요? 돌처럼 굳게 다물어진 허생의 입에는 침묵이라는 두 글자가 고집스럽게 매달려 있는 듯 했다. 고씨 부인은 달래듯이 말을 이어갔다. 여보, 하루 한 끼를 때우기가 어려운 형편이에요. 2, 3일씩 굶기를 밥 먹듯이 한다고요. 정말이지 이 뱃속이 빳빳하게 굳어질 지경이라니까요. 모처럼 밥을 먹으면 창자가 놀라는지 뱃속에서 난리가 나요. 당신은 속상하지도 않으세요? 제발 장사라도 시작하자고요. 예? 한참을 벽만 바라보던 허생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해 둡시다. 짧게 말을 끊은 허생은 다시 서안 앞으로 다가 앉았다. 아까 읽다만 책을 마저 읽으려는 모양이었다. 그 모습을 본 고씨 부인은 그만 벌컥 화를 내고 말았다. 글을 읽어서 무얼 하려고요? 예? 과거 시험도 한 번 안 보실 걸 뭐하러 글은 읽으세요? 어허, 며칠씩이나 굶어 허기가 진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 큰 소리를 지르는 거요? 허생이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화가 난 고씨 부인은 서안 위에 책을 탁 덮어버렸다. 그러고는 북받치는 서름 때문에 흑흑 흐느껴 울고 말았다. 허생은 조용히 다시 책을 펼치며 아내를 나무라듯 한마디 했다. 그거 참 책 귀한 줄을 모르고. 고씨 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모습을 본 허생은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허생은 쩝쩝 입맛을 다시더니 혼잣말을 했다. 어허, 5년은 더 글을 읽어야 하는데 참 딱한 노릇이로군. 부스스 서안 앞에서 일어난 허생은 남학신을 딸깍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딸깍딸깍
허생의 발걸음 소리는 천천히 남산골을 벗어나고 있었다.